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TV 뉴스룸.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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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같이 방송한 게 거의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예. 저희 3프로TV가 개국 5주년을 맞아서 뉴스룸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예. 있죠. 예, 사실 그 3프로TV에서 이제 시장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시장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그 시장만 바라보다 보면은 전체 경제 상황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퇴근하시는 길에 정말 오늘 하루에 있었던 경제 뉴스를 조목조목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뉴스룸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 매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 딱 퇴근하시는 길에 맞춰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매일 저녁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그럼 어떤 얘기를 좀 뉴스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뭐 첫 번째 뉴스는 네. 우리 이주호 기자가 준비한 수출. 얘기죠. 예. 수출 지표가 오늘 매월 네. 10일마다 나오죠. 그래서 11일에 나오는 얘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준비한 뉴스는 이제 한전의 적자. 한전 올해도 적자. 한 네. 6조 정도 적자가 날 것 같다 네.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담겨 있는 얘기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수소차 시장이 거의 10%는 가까이 역성장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산업 전시회에서는 의외로 인기가 좋다. 그래요? 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OECD와의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참 너무 오래 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진짜 오래 일하시는 산 증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조 기자가 준비한 뉴스가 자, 그리고 세계 폐암학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도 여기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 11일에 발표한 수출 여전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내용 좀 이조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사실 요즘에 수출 실적 보면은 또 그 얘기야가 나올 정도로 거의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안 좋았다, 중국 수출 안 좋았다. 뭐 그 얘기 누가 못합니까? 이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이번 수출 실적을 보고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면 그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요, 가장 안 좋은 거는 단연 반도체죠. 이번 그 1일부터 10일까지니까 이건 당연히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고 1일부터 30일까지의 모든 수출 실적이 다 집계가 돼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딱 초반만 보더라도 반도체가 좀 안 좋았네.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한 15% 감소했구나. 컴퓨터 주변 기기, PC 여전히 안 팔렸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좀 늘어난 걸 보면요, 자동차가 여전히 좋습니다. 32% 정도 올랐고, 그리고 철강 제품 4% 정도 올랐고, 그리고 이 무선통신기기, 핸드폰 관련해서가 한 5.6% 올랐는데, 이 세부 내용은 아직 취재가 잘 안 되더라고요. 10일까지라서 그런지 정확한 내용은 좀 취재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 저는 이제 여기서 눈에 띄었던 게 뭐였었냐면, 선박도 당연히 잘 나가죠. 선박도 52.74%, 선박도 수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눈에 띄는 부분, 뭐냐? 어떤 게 좀 눈에 띄세요? 저는 아까 그래도 좀 플러스 난 게 좋아서 플러스 난 것 중에 일단 철강. 철강. 그러니까 철강 플러스. 사실 철강이 요즘 막 좋아질 만한 시점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딱히 그럴 만한 이슈는 없는데 요즘에 철강 산업에 약간 몇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걸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가 그 중국 바오산 철강이라고 있잖아요. 그 정말 세계 최대의 그 철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생산하니까 여기에서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철강 생산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감산을 한 4분기쯤에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한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가 중국에서 최근에 그 9월 7일에 철광석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철광석 가격 투기에 대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제 뭔가 이렇게 너무 많이 생산하는 것을 감독하려는 그런 규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얼마 전 아마 뉴스 다 보셨을 텐데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철강 과잉 생산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사실 이거는 그전에는 이제 미국이 나홀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에 관세 부과할 거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건데 이제 유럽하고 손잡고 유럽은 좀 봐주고 그러면 중국을 좀 타겟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겠다는 거니까 뭔가 중국에 대한 이
감산 내지는 규제, 중국 철강에 대한 감산 내지는 규제가 있는 가운데 철강이 뭔가 반등하니까 뭔가 변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철강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워낙 여름철 비수기라서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8월에도 한 11.2% 감소했었는데 이제 비수기를 지나고 9월에 좀 좋아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중국의 하루 평균 조강 생산량의 증감률이 최근 들어서 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감소하고 한국의 철강이 반등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긴 좀 어렵겠지만 몇 가지 이슈가 있는 가운데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혹시 한국 철강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개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황 언제 하냐, 시황 언제 하냐, 박근영 부장님 언제 나오시냐 네네.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6시 30분까지 뉴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6시 30분부터 박근영 부장님의 마감 시황 또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뉴스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발표된 내용이 뭐냐면은 그 재무위험이 있는 공공기관 16개 회사에 대해서 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다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이 올해 6조 7천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낼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했어요. 아무래도 가장 큰 적자를 떠안게 될 곳은 여러분이 다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 한전입니다. 지난해에 한 25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한 6조 4천억 정도의 네.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체 14개 기관의 적자가 6조 7천억인데 6조 4천억이 한전이니까 뭐 대부분을 그러네요.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은 내년에도 한 1,700억 정도 적자를 찍은 뒤에 2025년 흑자 전환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또 국제유가가 올라서 올라갔죠. 네.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적자 규모가 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코레일입니다. 코레일이요? 예, 아무래도 대중교통 쪽도 좀 그 원가 대비해서 원가는 많이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원가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통요금을 올리기가 좀 워낙 물가가 올라서 네네. 국민들의 부담이 되다 보니까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레일 같은 경우는 올해 한 4천억 정도 적자를 낸 뒤 내년에도 한 5,400억 정도 네네. 적자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송 수요의 회복이 늦은 데다가 거기 뭐 개발 지연과 관련한 비용들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뭐 석유공사, 수력원자력 한수원 같은 경우도 단기 순손실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다들 이렇게 이름을 보면 알 수 네네. 있지만 대부분 에너지 공기업들입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국민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 요금을 올리지 않은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뉴스를 보다가 제가 좀 눈에 띄었던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은 서울시에서 네. 대중교통을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65,000원. 저도 그거 봤어요. 예. 뭐 따릉이를 포함해서 버스, 지하철 한 달 65,000원 구독형으로 내면 예. 다 이용할 수 있게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두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정책 도입을 하면 일단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 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기후 동행 카드입니다. 네. 이거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한 13,000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줄고 한 32,000톤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는 서울시가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게 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는 서울시만이 아니잖아요. 경기도에도 다 연결돼 있죠. 경기도도 연결돼 있고 인천도 연계가 돼 네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승차를 해서 경기도나 인천으로 가는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네네. 근데 그쪽에서 출발하는 건 안 돼요.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한 부담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또 기본 요금이 다른 광역버스도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좀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게 그 문제의 재원입니다. 재원.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대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정부가 내년에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뭐 그런 제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율이 지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레일에서 지금 뭐 물어보면은 합의한 게 없다. 그러면
그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요금과 관련해서 네네. 그럼 이거를 지하철 요금을 코레일에서 받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를 서울시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한 게 없다. 그럼 이 재원을 서울시가 낼 것이냐 정부가 낼 것이냐. 만약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네네. 서울 시민의 그 대중교통 지원금을 가 내야 되는 거죠. 온 국민 차원에서 내야 하는 그렇죠. 것이냐라는 논란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뭐 지금 안 그래도 지하철이 적자인데 네네. 그 노인의 무임승차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그 어쨌든 누군가에게 좋은 그렇죠. 일을 베풀어 주는 거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네네. 근데 결국은 누군가의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꽤 중요한데 여기서 그 공공기관 적자 이야기와 네네. 또 서울시의 어떤 그 교통 요금을 절감해 주는 네. 정책이 같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 내용이 좀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사실 내용만 보면 아 나도 6만 5천 원 내면 다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예. 그럼 그 돈을 누구에게 부담 지우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아 이게 좀 논란이 되겠구나라는 예. 생각도 들고요. 자 좋습니다. 그다음 뉴스는 수소차 시장 수소. 얘기를 좀 오랜만에 드리려고 합니다. 네.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표 열어놨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1위, 예우. 점유율 38.1% 1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성장률 마이너스 40%. 아. 이게 그 현대차의 넥소와 일렉시티 버스죠. 네. 3,600여 대를 판매를 해서 시장 점유율 38.1%로 선두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요타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는 여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그 밑에 네. 이름을 알기 어려운 킹롱. 유통. 여기가 이름 알기 어려운 중국 업체들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어떤 성장률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이 그 수소차와 관련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서 오늘 함께 나왔던 보도가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수소차가 요즘에 좀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저 길거리만 봐도 좀 체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예전에 뭐 수소차 보면 우와 그랬는데 네. 아, 저 되는 거 맞아? 네. 싶은 게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킨텍스에서 13일부터 H2미트 2023년이라 그래가지고 그 수소 관련 전시회가 열립니다. 근데 18개국의 303개 기관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전년 대비 참가 기관이 26%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는 예. 현대차가 40%나 감소했는데 참여하는 기업들, 행사 참여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수소 산업을 육성을 할 때 지나치게 수소차 중심으로 생각했던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소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네네.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수소차를 중심으로 해왔던 부분에서 아직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쪽이 많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네. 차에 대한 판매량이 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의 기존 전력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그 수소 그러니까 에너지의 조달에 대한 고민은 좀 덜했습니다. 네.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것들이 미리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는 네. 단순히 차만이 아니라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쪽의 인프라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 이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자동차가 아닌 되게 다양한 곳에서 참여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그룹 참여했을 때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네. 뭐 풍력이나 태양광, 뭐 네.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주로 그쵸. 하잖아요. 네네. 그걸 가지고 수전해를 해서 네. 그린 수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선보일 계획이고요. 그리고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수소 엔진 발전기 네. 뭐 이런 것들을 또 선보일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소 산업의 저변이 좀 넓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그동안 우리가 수소차에만 너무 네네. 올인했던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주변으로 퍼지고 있는 거고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양상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좀 좀 뉴스가 좀 길어지네요. 네네. 예, 전기차의 그 보조금 소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표를 같이 보시면은 그 전기차 보조금 관련하게 좀 넘겨주시고요. 네, 예, 그렇죠. 전기차 네. 보조금이 얘기 듣다가 예. 신나서 놓쳤어요. 네. 서울의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이 35%밖에 안 됩니다.
지금 9월 달인데 예. 35%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떤 모습으로 좀 봐야 되냐면은 일단 테슬라의 그 워낙 저렴하게 나온 전기차의 대기 수요가 좀 많이 있고요. 네네. 이거는 전기차 시장이 진짜 볼륨차 시장으로 대중화되는 어떤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들은 이미 전기차를 어느 정도 구매를 했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이 확장해 가야 되는 영역이 내연기관차의 볼륨 사이즈를 어떻게 잠식해 갈 것인가.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한 어떤 기로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네. 이게 조금 빨리 온다라는 건 오히려 대중차 시장 쪽으로 빨리 늘어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터리 회사라든지 전기차 회사들이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대중화된 신차들을 내놓고, 그래서 이 대중화를 시키면서 시장을 좀 더 확대해가는 네. 그런 길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보조금 남으면 네. 그거 가지고 충전소 많이 깔게요. 뭐 충전소가 많아야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거 아닙니까? 저 근데 아직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좀 덜 받은 게 왜 과도기에서 넘어가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초기에 전기차를 만들 때는 네네. 굉장히 고비용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서 점점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5가 5천만 원이고 그랜저가 3,800만 원이면 네. 그 내연기관 타던 그랜저 타던 사람이 못 사죠. 사기가 좀 제일 큰 시장이 여전히 내연기관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가격 경쟁력을 좀 높여가면서 대중차 시장으로 확대되는 과정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초기에 그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진 못하겠지만 이게 대중화가 될수록 점점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거의 친환경차로 전환이 되고서 다시 내연기관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의 방향성이 달라진 건 전혀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의 속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보도는 이조 기자가 준비하셨죠? 자, 다음 소식은 아마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는데 박근영 부장 왜 안 나오시냐고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후 30분부터 박근영 부장이 그 데일리 힌트가 이어지니까요. 너무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지금 세계 폐암학회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자, 이 폐암학회는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상당한 성과들을 좀 들고 가서 이번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는 이벤트죠. 그것도 그렇고 사실 그 폐암과 관련된 환자분들도 지금 꽤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오는 그 성적을 통해서 나의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뭐 폐암학회에서 뭐 다양한 기업들이 일단 나갔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며칠에 걸쳐서 아마 보도를 통해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컨대 한미약품은 이 폐암 신약 후보 물질 포지오티닙의 임상 2상 연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고요.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도 뭐 비소세포 폐암 치료 후보 물질 임상 1상의 후속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뭐 보로노이 이런 기업도 비소 세포 폐암 치료제 전임상 데이터 첫 공개가 예정돼 있고, 그리고 뭐 루닛이라는 그런 기업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치료 결과를 예측하는 그 결과를 또 내놓을 예정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폐암 치료를 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인공지능이 어떻게 폐암 치료에 이용되는지 그런 여부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학회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폐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약과 그 다음에 얀센 존슨앤존슨 계열의 그 제약기업이죠. 얀센의 레이저티닙과 병용 투여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결과를 아마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조금 특이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무진행 생존 기간이 이거 제가 저희 그 압권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무진행 생존 기간이 타그리소 단독으로만 투여했을 때는 18.9개월이라 그랬어요. 18.9개월이어서 그러면 이 18.9개월에다가 우리 화학요법, 그러니까 우리 항암 화학요법 있잖아요. 막 머리 빠지고 독성 심한 거, 그거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공개를 한 게 이번 거거든요. 공개했더니 25.5개월 무진행 생존 기간. 한 7개월 정도 길어졌네요. 그렇죠. 좋아진 거죠.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좋아진 건데, 근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여기 보세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오시머티닙이 그 타그리소거든요. 근데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16.7개월이라고 나왔어요. 더 낮으네요. 뭔가 이상하죠. 원래 우리가 기존까지 알기로는 타그리소만 사용하면 18.9개월인 줄 알았는데
왜 여기에서는 16.7 16.7개월이지? 예, 예. 그리고 16.7개월에 만약에 항암 화학요법을 더하면 25.5개월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그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론 그 임상이 달라지게 되면은 모집단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잖아요. 예, 최대한 이 그 조건을 맞추겠지만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원래 18.9개월이었는데 16.7개월로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 예. 라는 그런 약간 뭔가 이상하다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존슨앤존슨과 그다음에 그 유한양행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병용요법 결과 10월에 이제 에스모라고 하는 유럽 학회 거기에서 공개할 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건데 그 이번 거를 발표하면서 결과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 새로운 치료요법이 추가됐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죠. 이 치료요법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라는 어떤 게 새로운 치료요법이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냥 치료요법 옵션 가운데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정도의 결론이었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항암 화학요법은 워낙 예. 독성이 세니까 그쵸. 의료 현장에서 자 그러면 이 항암 화학요법을 쓰는 게 7개월 정도의 무진행 생존 기간을 늘리는데 정말 유의미하게 좋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오늘 아마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이 내용이 좀 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네. 우리의 근로시간. 근로시간. 짧아집니까? 예, 한국은 뭐 근로시간이 긴 나라로 굉장히 유명하죠. 경영자총협회에서 근로시간 관련 자료를 냈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의 실 근로시간은 1904시간, OECD 평균은 1719시간 연간입니다. 네. 여전히 185시간이 더 길어요. 근데 2001년 이후로 보면은 네. OECD의 근로시간은 47시간이 감소를 했고 네. 한국의 근로시간은 500시간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지금 표 한번 같이 보시면은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동안 그동안. 와, 그전에는 OECD 평균에 비해서 691시간을 더했던 겁니다. 그러다 지금은 이제 185시간을 더한 수준이 됐는데 사실 이 자료를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네. 이 자료를 낸 데가 경총이에요. 음. 그러니까 경총 자료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여기는 노동 제도, 근로 시간 아니면 최저임금 이런 쪽에 굉장히 좀 그 많은 자료를 내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아무래도 경영자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뉴스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장시간 근로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유연 근로제라든지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 측면에서 네. 조금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네네. 근로시간 줄이는 거를 너무 강요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는 52시간제 뭐 이런 거랑 다 얽혀 있는 얘기인데 네. 사실 근로시간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걸 근로시간을 단순히 줄인다는 거 아니면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만으로 해석을 할 수 없는데 지금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노동자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대기업 중소기업의 문제라든지 사무직 생산직의 문제, 네.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같이 우리가 노동 분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무엇인가가 절대선, 절대악으로 보는 네네.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어떻게 근로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근로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폭넓게 그전에는 너무 긴 시간을 일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시간만 조절해도 됐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그전에는 이제 시간만 조절해도 문제가 해결됐던 건데 이제는 시간 조절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한 이슈라고 하더라도 네. 조금 더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총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근로시간 줄이자 소리 좀 그만 좀 하자. 네네. 라는 얘기를 담긴 그런 뉴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뉴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단신 몇 가지 좀 전해볼까요? 그러시죠. 예, 예. 네. 먼저 제가 우유값 인상됩니다. 아유. 이거의 포인트는 편의점 우유 3,000원 넘는다는 건데 표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그 흰우유 200ml가 종전에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갑니다. 1리터는 3,050원에서 3,200원으로 네. 1.8리터 같은 경우는 5,500원. 뭐 같이 보여주시죠. 네. 좀 띄워놨어요. 예, 그렇게 네. 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번 여기에 화면 좀 지금 보여주세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네. 이전에 서울우유가 낙농협회에서 우유 가격이 정해졌을 때 1리터 우유를 3,000원 언더로 네. 2,000원대 후반으로 가격이 형성될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1리터의 네. 대형 할인점 기준. 네. 근데 지금 3,200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얘기하기로는 그 대형 할인점이라고 얘기했었다. 네네. 편의점 아니라. 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인상폭이 커요. 그럼 편의점은 올릴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은 저렇게 많이 올린다는 거고 어. 그 전에 내가 조금 올린다 그런 건 대형 할인점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통 채널들의 인상폭도 별로 안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우유가 먼저 올리고 나니까 나머지 남양유업이라든지 매일유업도 연이어 우유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할인점이라고 하는 그 대형 할인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맞아요? 아니면 조금 더 벌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슈퍼 가보면 꼭 막 큰 마트 아니더라도 예. 동네 슈퍼도 체인 슈퍼들 있잖아요. 이런 예, 예. 것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는 편의점이잖아요. 아, 그건 편의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편의점 가격.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많이 안 올릴 거라고 했어서 네네. 그럼 뭐 편의점에서도 많이 안 올리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편의점 가격을 공개한 거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다른 단신 하나는 얼마 전에 무신사에서 네.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으면 네. 벌금을 내야 되는데 네. 어린이집 만드는 것보다 벌금이 싸네 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옥 지으면서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줘야 되는데 네. 뭐 굳이 어린이집 안 써고 벌금 내면 돼. 네네. 그게 더 싸라고 얘기했다 물의를 일으켰었는데 이번에 한문일 무신사 대표가 최근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우려를 만든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린다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 문제 이게 네. 벌금 낼래 어린이집 만들래 그런 그게 이슈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감수성은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차장 가보시면 되게 비싸죠. 그러니까 비싼 돈 내라, 그러니까 돈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차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거기. 그렇죠. 예. 아니, 벌금 낼래, 어린이집 만들래, 벌금 내란 얘기가 아니라. 참.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3프로 뉴스를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감도 있고. 아니요. 저는 되게 괜찮았고, 지금 사실 뭐 의견이 좀 다르실 수도 있어요. 시황 보시던 분들이 왜 뉴스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퇴근길에 여러분들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가장 좋은 뉴스들을 좀 그러니까 선별해서 전해드리고자 저희가 이 시간을 만들었으니까요. 내일도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자, 3프로 TV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